오늘은 이름은 별기라고 붙였습니다만 별기라는 한번 올해 강의를 한번 뵙고 정말 작가를 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사무사활동은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도 더불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떨 때 가장 즐겁습니까?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공했을 때,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자녀들이 모두가 건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느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거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거울이 되고 당신이 나의 거울이 되고, 그러니까 그 거울이 잘 살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그 거울을 본 내가 즐겁고 행복하죠.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도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상호간에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말도 곱게 가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활동들을 통틀어서 뭐라 하냐, 자원봉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활동을 좀 해왔던 거고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 얼마나 세상을 행복하고 살만한 가치 있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느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노인의 삼고가 있다고 그래요. 뭐 사고, 오고, 이게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 고통들을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의, 역할이 없는 거죠. 내가 노인이 되면 점점 사회적으로 역할을 잃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뭔가 역할을 못하게 되고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동호회나 소모임을 갔을 때 그런 역할들을 조금씩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 존재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가치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역할이 없을 때 맞서 그런 역할을 찾아가고 그 역할을 함께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망,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또는 내가 자녀들이나 또 손자들이나 주변에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희망을 갖는 것. 내가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건강을 좀 더 챙겨야겠다. 이런 어떤 삶의 어떤 희망과 끈을 계속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을 때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병. 질병이죠, 질병. 나이를 들면 신체적으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이걸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하면 늙어서도 충분하게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을 수 있는데 이 질병이죠. 이 세 가지가 어른이 되면 갖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역할이 없고 희망이 없고 병들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반대로 하면 이제 고통이 희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죠.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역할도 갖고 희망도 갖고 병도 안 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게 자원봉사. 그게 자원봉사. 이 세 가지 외에 즐거움과 행복과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자원봉사인데요. 늙어서 노후에 잘 지내는 세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관계를 잘 갖는가,
소득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갖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잘 보내는 거,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관계라는 것은 부부관계, 친구관계, 자녀와 자신으로 사회관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부부관계는 따로 또 같이, 친구관계는 이웃과 친밀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헌신하지 말고 이제 자신에게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관계가 뭐냐? 사회공헌, 자원봉사활동이죠. 어른이 되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 봉사활동 회원들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또 이와 같은 대한노래 광주 자원봉사지원센터에 오셔서 다른 봉사단체하고도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저와 같은 사람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사 동아리나 그 봉사단체에 늘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자원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신중년 또는 노인 일자리,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또 강상구 같은 경우는 시민수당 이와 관련되어서 평상시에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을 때보다는 돈을 못 갖지만 어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사회적 공헌을 하게 되면 소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노후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을 잘 하시다 보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일자리에 참여하면서도 또 남은 시간에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선선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소비를 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소비를. 세 번째, 자기가 할 일을 혼자서 즐길 수 있고 창작 활동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으셔야 돼요. 노후에 잘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잘 보내는 건데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거, 두 번째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책을 읽는다든가, 책이 안 되면 유튜브라도 본다든가, 유튜브로 안 되면은 산책을 한다든가, 창작활동, 공예활동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시 낭송을 한다든가, 시 창작을 한다든가, 민화를 그린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와 같이 창작활동, 노래를 부른다든가, 시 낭송을 한다든가, 이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라도 찾으셔야 돼요. 없다면. 그래서 꾸준하게 등산을 다닌다든가 또 글을 쓴다든가 사회를 한다든가 이와 관련된 활동, 개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잘 관리해서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야 노후에 잘 지내는데 저희 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2개에서 3개 정도를 참여를 하세요. 그럼 일주일에 한 6번을 일주일에 오셔가지고 오전 하나, 오후 하나,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나머지 여유 시간을 뭐 하시는가 봤더니 낚시도 가시고 등산도 가시고 자전거 타고 라이딩도 가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 게 매일 나오시면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휴게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시거나 또 우리가 이제 봉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거나 매일 건강 걷기 활동을 저희가 지도를 해요. 건강 체조 강사님 모시고 야외에서 거기라도 좀 참여해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휴게실에서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 어떨겠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셔. 그러니까 그런 습관과 마음을 먹는 게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습관과 행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사실은 매우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와 여가를 꼭
만드는 게 노후에 잘 지내는 3가지 요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내가 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는 정책들만 받을 게 아니고 내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죠. 제안. 그래서 이 노후를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양극화, 기후위기, 초고령 사회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어 있어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공동체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러려면 분배와 돌봄이 확대해야 됩니다. 분배의 정의가 확산되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사회적인 공헌활동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득이 재분배가 돼야 돼요. 소득 재분배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가 일자리, 두 번째가 기부, 세 번째가 세금입니다. 세금은 누진세가 겹쳐야 돼요.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은 사회적 활동에 의해서, 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역할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세금을 누진세로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부, 사회공헌활동과 기부활동을 할 때만이 소득이 분배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탄소가 배출되고 탄소를 줄여서 제로가 돼야 된다. 탄소 배출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배출을 하더라도 그걸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줄이는 역할이 뭐냐? 탄소 흡수원. 예를 들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태양광, 수력, 풍력, 화력은 아니고 풍력, 이런 대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자가운전을 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자차 이용을 안 해도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래서 대중교통을 잘 정리를 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활동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기후위기가 더불어서 감염병은 일상이 되어 있죠.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주춤되어 있고 극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러한 감염병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와 감염병은 같이 가는 거죠.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날이 좋을 때 날이 좋아야 되는데, 비가 올 때 예를 들면 떼약빛이 쨍쨍 거리고, 떼약빛이 있어야 될 때 비가, 홍수 이런 게 있게 되면 기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량을 키워야 될 때, 그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그와 같은 자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식량을 수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후위기는 다른 일이 아니라 식량위기가 되고, 식량위기가 됐을 때 감염병이 확산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기후들이 추워야 될 때 덥고 더워야 될 때 추워지고 있고, 우리가 3월, 4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 이제는 봄이 거의 없어지고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만
굉장히 막 길어지고 있잖아요. 봄, 가을이 계속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봅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기후위기가 감염병을 촉발하게 되고 기후위기와 곧 식량안보까지도 위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나라들 생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대체 에너지를 만들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예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무 심기. 나무 심기. 그 나무도 지금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심을 수가 없어요. 그거 말고 좀 더 좁혀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자 전력. 응? 자가용도 사용 안 해야. 자가용 사용 않기. 물자를 전력에. 물자 전략하기. 또 분리수거. 분리수거. 응. 그 다음에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쓰레기가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을. 자, 어느 날은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다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양의 3분의 1 정도를 줄여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음식은 다 먹고 약간 배가 고플 수도 있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실천을 안 치죠. 두 번째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친환경 포장 제품에 들어있는 물건만 사겠다. 나는 소비를. 그렇게 해서 마트에 가거나 어디 갈 때 그런 물건만 사거나 또 그런 물건이 아니면 그 주인한테 이런 물건을 좀 사다 놔야 되지, 들여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기업들은 앞으로 탄소를 줄이는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호르몬이나 환경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 포장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겠다라고 지금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외국의 나라들은 탄소 중립을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 하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은 수입을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팔아먹을 수 없는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이나 국가 정책이 진행하는 일이고 우리들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하기, 안 쓰는 전기 아껴 쓰기, 컴퓨터도 사무실에서 어디 밖에 나가려면 직원들이 다 컴퓨터 끄고 나가야지 그냥 켜놓고 나가면 안 된다. 여름에 같은 경우도 관공서는 점심시간에 관공서는 사무실 불 다 끄고요. 컴퓨터 다 끕니다. 그러면 온도가 한 2도 정도 내려가요. 여름에는. 불 끄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약간 선선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된다면 아마 탄소 중립이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집에서 하나 더 실천할 게 냉장고 없이 한 달 살아보기. 냉장고에 음식을 넣지 않고 한 달 살아볼 수 있나, 그걸 도전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 여성 어르신이 오셨는데 동네 슈퍼나 동네 마트에서 음식을 살 수 있잖아요. 요즘은 멀리 가지 않고 요즘은 또 차갑고 슈퍼마켓 큰데 뭐 이런 마트를 안 가야 돼요. 일단 차를 갖고 그런 데 가게 되면 많이 사게 되잖아요.
많이 사면은 냉장고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냉장고에 집어넣게 되면 냉장고 효율도 떨어지고 냉장고 계속 삼으로써 음식물도 나중에 안 먹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냉장고 없이 일주일 살아보기 뭐 이런 것을 실천해 봄으로써 우리의 활동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활들을 변화시켜야만이 실질적인 기후위기와 기후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이제 이와 관련돼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리스트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씩은 꼭 실천하는, 내가 일회용컵 안 쓰는 것을 생활 속에 실천해 보겠다. 다른 것은 못 하더라. 또 내가 일주일에 2번은 차를 안 갖고 다녀보겠다. 또 내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가 실천 가능한 것들을 꾸준하게 실천해보고 그 효과를 서로 이야기해보는, 그래서 우리 모임도 공동으로 하는 활동이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실천 활동들을 만들어서 실천해보고 한 달 후에 평가회 때 서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활동을 아마 한 1년간만 6개월 정도 한다면 모임이 아주 색다르게 칭찬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2017년에 14%였고요. 2026년 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랍니다. 노인. 100명 중에 20명이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65세 이상의 총 인구가 20%가 될 때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이고, 이 초고령 사회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이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사회적 역할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때만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른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의료보험이요. 보험, 건강. 근데 건강하게, 예를 들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으면 의료보험, 공적 구조인 의료보험이 적게 들어가겠잖아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건데, 그 건강하게 살려면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증에 근육 저하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셔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격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안면을 익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뭐냐? 노인 일자리와 사회공헌 활동인 거죠. 그래서 대한노인회의 이 노인자문서 클럽이 그런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방법, 이 고령인들의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럼 지혜와 경륜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정책, 의제, 아젠다를 만들어서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국회에 제출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뭐 근력 운동이라든 크게 들어갈 일은 못하지만 사람이 일단 많으니까 일단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못 모이지만 예를 들면 노인 인구 중에 노인 자문서 클럽 1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1000명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경험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저는 충분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응집하고 모이게 된다면 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초고령 사회에 있고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것만큼 노인복지센터가 지역사회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사회에 정말로 선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선배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왜? 초고령 사회에 나이를 계속 먹으면서도 이제 그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대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늘 긍정적으로 살고 늘 내 삶에 충실하면서도 의미를 되찾는다면 충분하게 한계 없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늘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즐겁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을 표현합니다. 늘 내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거울,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웃을 때, 내가 웃을 때 상대방도 웃는다, 이 생각을 꼭 갖고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에 대한 세 가지 시선이 사람이 아니다, 늙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대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한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요. 시선이. 두 번째로 늙은 사람이에요. 늙어서 특별한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1번과 2번에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리 봉사단은 어떤 사람? KNOW,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편에 있는 거죠. 동화책도 읽어주고 사회에 기여하고 후배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고 늘 바른 말, 좋은 말 하고 늘 상대방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게 웃음 짓고 미소 짓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봉사자에 대한 시선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시민이고 리더 봉사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활동을 해서 뭐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지금 봉사활동을 좋은 마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반대급부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두 번째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뭔가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도 있죠. 세 번째로는 정말로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살아있는 한 삶의 개인과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시민으로서의 리더 봉사자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위대한 시민으로서 리더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열목 회원들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사회를 돌보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